이 장관들 빈자리를 대통령이 이렇게 채워 넣는 상황에서 이념 논쟁으로 또 약간 가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같은 경우가 어떤 공개적으로 개인의 정치적인 의사나 이걸 밝히는 거에 대한 어떤 후과도 본인이 결국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어떤 인사 관련한 문제들? 그러니까 인사의 문제보다 근본적인 거는 이제 그 뭐 자유총연맹에 가서 하신 얘기라고 하지만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이제 종전선언과 연동해서 네, 얘기한 거고 이권 카르텔이란 말도 많이 이제 최근에 와서 쓰고 카르텔, 있는 그렇죠. 거고 네. 이게 뭐 보기에 따라 좀 다르죠. 그러니까 뭐 지지하는 분들도 있겠고 그런데 적어도 그 반국가 세력 이런 용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언어나 뭐 대통령 언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검사의 용어, 검찰총장의 용어는 맞는데 반국가 세력이면 이권 카르텔이면 이건 수사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쵸. 처벌의 맞아요. 대상이고 척결의 대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전제하고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러나 이번에 논쟁에서 저는 그래서 뭐 그 유튜브를 보거나 유튜버를 또 임용하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우리 유튜버 하면서 앉아갖고 그 얘기하는 게 좀 찔리긴 한데 네네네. 이건 개인 유튜브가 아니고 그럼요, 제가 그럼요.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는데 최근에 제가 논쟁에서는 이제 요거 하나 정리하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것도 하나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고, 그거를 반박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뭐 그 평화임이란 책을 네, 그렇죠. 추천하면서 추천해서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제 지난 30년간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좀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탈냉전이 왔을 때 그때 남북 기본합의서로 북방 정책으로 중국과 러시아하고 우리가 수교를 하는데 94년에 이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죽었을 때 조문 가지고 우왕장하다가 보수가 조문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상회담 하는 동안에 보수는 이제 구경꾼으로 전락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붕괴할 거다 이것만 믿고 있고 그래서 그건 주역은 다 민주당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시작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고 중국이 지금 대만을 위협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뭔가 다시 그때 탈냉전과 같이 큰 축이 변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같은 얘기를 그 조건의 변경이 있는데 얘기하는 것이 과연 먹힐 거냐 이 두 개의 이제 그 충돌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말씀 공감하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하는 행보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다. 대선 때 다 이야기했던 걸 그대로 하는 거다. 근데 너무 거칠다. 이게 더 거칠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아쉬운 거죠. 그러면은 자, 우리 두 가지 가치 중에 뭐 하나의 가치가 이제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은 가고 싶은 데다가 힘을 실어서 강하게 하면 되지. 굳이 이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막 힘을 줘서 내려야 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는 편이에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결국 그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그분까지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전 되게 놀랐어요. 이분이 원래 뭐 타임 강사, 토플 강사 이런 거 저희보다 약간 몇 년 윗세대한테 네네네. 유명한 분이라 네. 그러더라고요. 80년대 학번들한테는 영어 강사로. 그러다가 이제 유튜버를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된 게 유튜버의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실에서 인사 배경을 말한 게 소통의 강점이 있는 분. 그럼 이게 딴 게 좋은데 이런 단점도 있지만 딴 게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단점을 거기는 이제 강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당황스럽죠. 공무원 인재개발원이 뭐 한직이라면 한직이지만은 여기는 5급 이상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이제 눈이 높은 한국 사회 최고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럼 이 앞에서 이제 원장님이 뭐 훈화 말씀도 하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좀 그럴듯하게 해야지.
그 말을 듣고 뭐 감동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아이 그래 들을 말 정도는 하는구나라고 고위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고 자기 부처로 돌아갈 건데 좀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통일부도 새로 장관된 분이 이제 통일부의 네, 역할과 네, 네, 관련돼서 이게 뭐 이제 대통령도 북한 지원부서가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과 이것도 연동해 보면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이후에 관피아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관피아는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이 하여튼 뭐 퇴직 관료들이나 뭐 또 현직 관료들도 이 바깥에 이런 그렇죠. 데랑 네. 규제하고 생각해서 대서 그래 부패에 좀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권 카르텔은 부패도 부패지만 약간 이념색이 좀 더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여튼 이 정부가 그 이전 정부가 쭉 포진했던 이것을 뭐 그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얘기해도 좋고 이권 카르텔을 좀 걷어내는 거라고 해도 좋고 하여튼 쫙 보내갖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니까 대통령이 계속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아왔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못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압박이 있는데 저는 다 좋습니다. 정치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바꿀 힘이 있으면 됩니다. 이거 독재하면 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하면 되는데 지금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현실에 맞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 선거를 잘해야 된다는 뜻이죠. 만일에 윤석열 대통령이든 또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든 이 강성 그 지층을 보고하는 이분들이 지금 선거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본인들 정책 소신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지. 전략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전략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정책 소신대로 해서 국회 국민의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다수파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양쪽 다. 네. 저는 근데 그런 것으로는 대통령이 금년에 보일 수 있는 모든 그 외교 퍼포먼스를 다 보여줬어요.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Korea's freedom and democracy were on the brink. At that decisive moment, the U.S. did not look the other way.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지지율이 40%,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로 40%를 회복을 못하면 야 우리가 보여줄 거 다 보여줬는데도 왜 이게 지지율이 안 올라가지? 이걸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민주당이 주장하듯이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외교 안보나 경제 정책을 쓰고 있다면 왜 지지율이 35% 밑으로 또 25% 밑으로 가장 낮았던 게 24%가 두 번 있었는데 그 밑으로 안 떨어지는 걸까? 이걸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 제가 보기 양쪽 다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선거를 내년에 결정할 사람들은 스윙 보터들이에요. 스윙 보터들은 지금 이걸 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의 언어, 메시지 통합적인 거, 민주당도 지금 전 정부 때 했던 거는 다 그냥 없었던 일인 것처럼 다 그 민주당과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지만 그게 맞는 얘기여도 민주당이 할 얘기는 아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의 이것이 별로 이렇게 변화가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점점 강해지고 그렇죠. 아까도 인사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조언하는 분도 없고 조언을 해도 잘 안 될 것 같고 당 쪽도 그렇고 이렇게 조언하는 거 아닐까요 혹시? 그럴 수 그런 거 있죠. 같- 네. 오히려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선거가 가까워 오면 점점 답답해지는 거죠. 아직까지야 조금 넘었다 출마자들. 생각하지만은 예. 우리 아까 이제 연말 가야지 대중도 느낀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한 보름 한 달 동안은 다 더워서 허덕거리고 뭐 가뭄이다, 그쵸. 장마다, 네. 휴가다 휴가 이런 가고, 뉴스로 한 달에 쭉 잡고 그다음에 이제 추석이다. 추석 때문에 또 이제 언론들이 먼저 분위기 잡지 않습니까? 아, 총선 앞두고 민심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지나면 선선해지면 겨울인 거예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금방인 거죠. 그러니까 출마를 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나 당이나 특히 수도권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답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아마 그 전쟁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그냥 크게 붙고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다수파니까 이제 그렇게 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지도체제 문제. 그러니까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만일에 그 김기현 대표가 아니라 안철수 대표 체제가 들어섰다. 그러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는 더 흔들렸을 겁니다. 야,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이기겠다고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안철수 체제로 갔는데 우린 이게 지금 사법미스크 알고처럼 되겠냐 이거 바꿨을 텐데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갔기 때문에 이쪽도 동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것인데 이대로 계속 가면
진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르겠다고 결심하면 김기현 대표 체제도 그냥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비대위로 전환을 하면 저는 그러면 국민의힘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갈 수 있겠어요? 그 변화들이 저는 예전의 역사를 보면 12월 달, 1월 달에 벌어질 일이지 지금 뭐 벌어질 일은 아니니까 12월 정도에 정기국회 끝나가는 지점에 아주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브리그가 끝나는 것 같은 서서히 끝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일단 권영세 장관이 유일하게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왜 돌아오냐고 그랬더니 할 일이 없어서요. 뭐 이런 식으로 이 본인이 있던 자리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돌아와서 용산에 내가 대통령도 용산에 계시고 내가 용산에 출마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넌지시 옆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그동안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분들은 또 상당히 조용히 있는 상태고 어떻게 권영세 장관 돌아오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지난번에도 아주 힘겹게 되지 않았습니까? 용산에서 되긴 네, 됐지만 네. 그 전에 선거랑 비교해 봤을 때 좀 놀랐을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될 줄은 몰랐다 이제 이게 있고 더군다나 지금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 본인이 공천했던 구청장도 구속됐다 나와 그렇죠. 있지만 이제 그런 이슈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 지역구는 또 용산은 그 노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유리한 지역이니까 비교적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라도 좀 본인이 좀 일찍 가서 좀 흔들리는 조직이나 또 얼마나 그 지역에서는 또 권영세 장관 흔들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일 거고 첫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있지만 지금 존재감이 없고 그래서 민주당의 변화야 지도 체제 변화에 따라서 국민의힘 지도 체제도 변화가 올 가능성도 있고 이제 그렇다면 역할이 조금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좀 봐요. 그리고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당시에 그때 사무총장으로서 선거를 좀 치러본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천에도 직접 다 관여해 본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옛날식으로 말하면 공천심사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대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일찍 돌아와서 있는 게 좋고 이번에 못 나오면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문회 같은 것들을 감안했을 때 뭐 후임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청문회가 선거에 임박해서 하다 보면 누군가 좀 이제 기스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선거에 영향을 또 미치니까 자칫하면 못 빠져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편에서 저기 이준석 전 대표 나왔을 때 대통령이 사석에서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두 사람 김기현 대표와 권영세 장관이다. 저는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사람을 지칭할 때 이제 대통령이 쓰는 호칭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이 대표님을 깍듯이 호칭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약간 거리감을 둔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김기현 대표나 권영세 의원한테는 선배님이라 그래요. 네, 서울대 법대 선배라는 취지로. 그래서 그냥 어쨌든 간에 나머지 장관들은 남아 있는데 혼자 먼저 여의도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혹시 뭔가 이렇게 밀명? 그러니까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그 스타일이나 성품상 김기현 내려와라. 내가 비대위원장 하겠다. 그럴 것 같진 않고 김기현 체제에 대한 뭐 서포트, 뭐 약간 선대위가 빨리 뜬다든지 그런 걸 준비할 수 있는. 물론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말이 이제 서포트지 그렇게 뭐 편하지는 않겠지만은 근데 그렇게 이제 갈등이 고조되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에 대체로 동의를 하는데 여권 내에서 뭐 권영세 몰아내고 내가 들어가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야권에서는 되게 상징적인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서울의 국회의원이 강남 지역 빼면은 국민의힘 기준으로 네네네. 거의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용산이 자 대통령실도 들어와 있죠. 지리적으로 우리 서울 사는 분들은 한번 머릿속 지도를 떠올려 보시면은 용산에서 아래쪽은 서초, 위로는 중구, 그렇죠. 종로, 왼쪽으로는 마포, 네네. 오른쪽으로는 이제 뭐 성동, 광진. 서울의 이제 물리적이자 정치적인 중심부가 되는 거니까 이 코어를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은 먼저 이제 붙잡고 자기 지역구도 다지고 서울의 분위기를 살피면은 그 흔히들 지금 뭐 호사가들도 이야기하지만은 네. 뭐 원희룡, 한동훈, 또 뭐 윤희숙 뭐 이런 등등등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용산을 축으로 놓고 그런 배치에 대한 그림까지 그릴 수 있겠죠. 다목적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지역구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지역구에는 당연히 본인 선거기 때문에 집중할 텐데 저는
특히나 출마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혹은 뭐 당에 있는 사람들도 찾아갈 것 같아요. 지금 안 만나줄지 뭐 시간이 모자랄지 모르겠지만 줄서기가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권영세 장관이요? 네, 안 갈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권영세 장관은 원희룡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이런 분들보다 본인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객관적으로 그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쵸. 선거를 정치를 오래 봐야죠. 했지만 네. 그리고 지역도 사실 원래 영등포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용산을 갔기 맞죠.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아주 확실한 기반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인이 좀 일찍 나가서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여쭤본 이유가 많은 장관들이 있고 많은 장관들이 출마할 것이다라는 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독 먼저 상당히 일찍 나왔으니까. 왜냐면 수도권에 나오려고 생각하는 장관들이 분명히 또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더더군다나 지역구가 여기가 아닌 상황에서 나중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면 뭐 더 급할 수도 있는데 더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나온다. 뭐 원희룡 장관이 나온다. 뭐 이영 중소기업 부 장관이 나간다. 이런 분들은 지역구가 없으니까 나갈 때는 당에서 배려를 할 거예요. 배려를 한다. 네. 그리고 그분들이 어딜 나간다고 얘기 나오는 순간은 다 그분들이 전략공천 받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제 권영세 장관은 그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원래 자기 지역구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보다는 오히려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더 불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 또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안철수 대표가 저 의원이 다시 좀 많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당연히 그 질문이 안철수 대표 의원한테 따라 붙을 거 아니에요.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꾸 그 지역구가 어렵다 얘기하는데 나는 민주당 안 달고 2번 했다. 사람이 중요한 거다. 그런 사람을 찾으면 된다. 이렇게 대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든 생각은 역시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 근데 본인이 2번 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민주당이 무공천 했고 물론 안철수란 이름값 네네. 브랜드가 네. 이제 그 당시에 노원명의 강력한 네. 브랜드가 뒤에 된 건 맞는데 그리고 본인이 안 나가고 이제 대리인을 내보냈을 때는 또 졌으니까 그러니까 쉬운 것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 이제 노원병 하나가 되느냐 마느냐보다 이준석으로 상징되는 그 세력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를 가려 그런다. 뭐 아버님 고향 거기 가서 저는 대구를 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정치적으로 지금 젊은 분인데 미래를 봤을 때 대구를 가는 거는 뭐 저는 그 좋은 아이디어 같지 않고 딴 데도 선택해봐야 된다 그러는데 본인이 뭐 난 반드시 거기 나간다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여러 차례 걸쳐서 자기는 상계동에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라면 저한테 물어본다면 네네. 사실 얼마 전에 뭐 방송 갔다가 우연히 좀 만났어. 그래서 그 얘기를 네. 내가 또 해줬어. 네. 곧 딴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상계동을 가라. 네. 그리고 무소속이어도 떨어지더라도 그 지역을 나가라. 그리고 저는 뭐 국민의힘이 굳이 공천을 안 줘서 분란을 만들 필요 없다. 그냥 그건 뭐 상계동에 나가겠다는데 그걸 누굴 주겠어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철수 의원도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네네. 큰 정치하려면 그 개인적인 사감이라는 게 이제는 좀 접을 때가 됐고 설사 있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른스럽지 않은 거죠.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의 신진급 지금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그 김재섭 전 최고위원 몸 좋은 운동하는 뭐 그분도 도봉에서 갈고 닦고 그런 식으로 붙는 건데 그럼 국힘에서 되게 고민이 돼. 이 국힘이라고 하면 국힘이 누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되게 좋은 데라도 갈 사람이 많아서 갈아치우는 건 아니고 갈 사람도 없는데 그럼 여기들을 쭉 주는 게 맞느냐 뭐 화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도려내는 게 맞느냐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제 전자라고 생각하죠. 물론 근데 이준석 대표도 그런 건 필요하다고 봐요. 내가 힘으로 눌러야지. 그게 되겠습니까? 힘으로 눌러지겠습니까? 예,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게 필요하겠죠. 굳이 국민의힘에서는 3, 40대 후보 찾기도 어려운데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 인지도도 그나마 있는 사람들이에요. 3, 40대들이고 그리고 뭐 그 사람들 중에 아주 뭐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조금 저도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정치 뭐 평론가처럼 방송 나가서 특히 그 집권 세력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네네. 본인이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면서 쫓겨났습니까? 그렇긴 해도
뭐 그렇게 조금 자제하고 그러면 나는 당에서 굳이 이거를 갖다가 자꾸만 뭐 안 줄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거다.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 동북부에 나간 분들 어려운 분들이에요. 아까 지금 30, 40대에 되게 어려운 분들이에요. 지금 영남권 중진들 거기 나가라고 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듯이 거기 가서 당선될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은 동대문에서 계속 그렇죠. 됐다. 네. 옛날에 이재호 의원도 은평구에서 됐다. 네. 뭐 김문수도 부천 소사에서 됐다. 아니 그런데 가보지도 못할 사람들이 그런 거니까 저는 조금 그분들에게 좀 전체 전략을 위해서라도 조금 기회를 생각을 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게.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